100억을 빌려주자마자 20억을 바로 가져가요. 사실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브릿지론이라는 게 뭘까요? 브릿지론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시행하고 신축을 할 때 토지 계약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을 보통 10% 정도 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뭘까요? 잔금을 납부해야 되죠.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잔금 납부를 단순히 토지 담보대출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PF 사업처럼 굉장히 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브릿지 대출을 받습니다. 브릿지 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브릿지 론을 받고 그 다음에 PF라고 해서 PF 대출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져요. 이게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인허가를 밟아요. 계약금 상태에서 인허가를 밟고 그 다음에 바로 본 PF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하려면 매도자랑 협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인허가가 나고 본 PF가 되는 기준으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계약서상에 PF가 되면 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특이하게 넣지 않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수자 우위하고 매도자 우위가 있는데 매도자 우위인 경우에는 이거를 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PF 될 때까지 그 토지 매도자는 잔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이 본 PF가 언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라서 내가 잔금을 받는 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에는 실제로 그 상승기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계약금 내고 잔금을 브릿지 대출을 받는 거예요. 브릿지론. 브릿지는 뭐냐면은 PF 대출을 하기 위한 브릿지,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 담보 대출하고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토지 담보 대출은 토지의 담보 가치만 가지고 LTV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브릿지 대출은 토지의 담보로서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PF로 이게 넘어가서 이제 브릿지 대출이 상환되면서 본 PF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구조가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PF가 대출이 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PF 대출이 돼서 브릿지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브릿지 대출을 해줄 때 본 PF로 넘어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브릿지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가장 많이 브릿지 대출을 해줬던 기관이 어딜까요? 캐피탈사에서 브릿지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 그리고 저축은행 이런 데서 많이 해줬는데 캐피탈사에서는 이게 좀 살짝 차이가 있어요. 캐피탈사에서 굉장히 브릿지 대출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캐피탈사는 예금 수신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걸 다시 투자를 해서 이 금리 차이를 먹는 그런 수익 구조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시장에 돈이 마른 이런 시즌인 경우에는 브릿지 대출을 캐피탈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캐피탈사에서 더 이상 브릿지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창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잔금을 브릿지 대출로 받았는데 이게 본 PF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금 10%를 내고 잔금을 브릿지 대출로 받아서 내야 되는데 이 브릿지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캐피탈사가 주 포지션으로 선순위, 중순위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더 이상 이 캐피탈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브릿지 대출을 해주는. 물론 새마을금고도 많이 하고 증권회사도 가지만 기존에는 캐피탈사에서 많이 했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릿지 대출을 못 해주면 계약금을 그냥 날려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10% 내고 이제 브릿지 대출을 받고 본 PF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약금에서 브릿지 대출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들이 실제 계약금만 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걸려 있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요. 기존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경색되기 이전에 계약금하고 브릿지 대출을 받았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물건도 사실 문제인 게 브릿지 대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PF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금의 시장은 주택, 특히나 아파트 위주로만 PF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비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분양 시장이 그만큼 어렵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위주로만 분양이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원주 푸르지오 4월 30일 날 특별 공급을 하고 5월 2일 날 1차 청약을 했죠. 근데 대거 다 미분양이 났어요.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써서 분양을 하는데도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썩 먹히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죠. PF를 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 주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인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브릿지론을 3회 연장 때는 정리 대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작금의 브릿지 대출이 안 되는 기준은 사업성이 갑자기 이제 안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도 그렇고 신탁공매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심심하면 계속 보는 게 신탁공매 보는 겁니다.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 중에 그냥 조그마한 그런 물건 말고 몇백억, 몇천억 되는 그런 물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땅값이 한 4천억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과거에는 400억 가지고 4천억짜리를 PF를 일으켜서 대출 잔금을 납부한다든지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PF가 안 되기 때문에 400억을 그냥 날리게 되는데 이 400억의 공매가가 계속 유찰이 돼서 2천억에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2천억이라는 거는 계약금 2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결국은 인허가가 완료되고 본 PF로 넘어가기까지는 브릿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브릿지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탁 공매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 금감원은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 입장에서는 은행하고 보험사들이 제2금융권의 브릿지 론을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PF 대출로 발생하는 부실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금융사들이 이런 문제되는 그 브릿지론을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주가 갖고 있는 이 채권을 양수받아서 갖고 있으라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사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금감원이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PF 대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연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35조 6천억이고 기존에 2020년도 화랑기에는 연체율이 0.55%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2.7%까지 늘었어요.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그 금융사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좀 핵심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연체가 많아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연체가 많았고 이게 그동안 터지지 않았던 이유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4월 10일 지방선거 때문에 그동안 터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많이 있었고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부 기관이 은행이나 금융사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라고 보고요. 실제로 뭐 울산, 대구, 부산 이런 하반기 때 토지를 산 그런 시행사들이 공사비 올라가고 금융비 올라가서 이제 분양가 떨어져서 PF가 안 나는 그런 사업장들이 부지기수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장들은 PF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브릿지 론을 될 때까지 계속 끌어가야 돼요. 근데 연장을 할 때마다 대출 이자를 선납으로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수십억씩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시행사인 그 차주 같은 경우는 돈이 있는 시행사 같은 경우는 잘 버텨서 이자도 내고 브릿지 대출도 연장을 하고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끌고 간다고 해도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금융사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왕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주단들이 어떻게 하냐? 돈이 안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자를 후치로 받거나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게 공매로 나오면 선순위를 제외하고 중순위, 후순위들은 돈을 다 날려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의 감정가의 50%, LTV 50% 기준으로 낙찰이 돼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중순위, 후순위들은 대주단들은 내가 몇백억씩 투자를 하고 돈은 싹 다 날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순위들은 지방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디폴트를 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EOD라고 하거든요.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데 EOD를 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선순위 플레이어들이 누구예요? 새마을금고 중앙회, 한국캐피탈 이런 몇몇 선순위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선순위 플레이어들은 그냥 빨리 공매로 쳐서 배당받아서 그냥 원금 회수하길 바라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면에 수도권에 있는 특히나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있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사비 올라가고 금융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아직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이런 시행사들한테는 이자를 그냥 선치로 엄청나게 많이 뗀다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 대출을 과거에는 저금리 시대일 때는 뭐 5% 6% 올인 기준으로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다시 연장하려고 하고 갱신을 할 때는 10% 12% 심지어 15%까지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매달 내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선치로 다 내야 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시행사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행사들이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시대적 환경이 됐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비는 굉장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없어지고, 실제 수주를 하더라도 원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에 2년 3년 전에 조급 계약을 맺었던 게 지금 이제 준공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서 그 사이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건설 원가가 많이 올랐어요. 내가 처음에는 400만 원에 도급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원가는 500만 원이라든지. 그러면 준공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준공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적자가 나면서 준공을 하게 되는 거. 심지어는 대구, 울산, 뭐 부산 이런 지방 사업장 같은 경우 분양이 하나도 안 되게 되면서 공사비 회수가 안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100위권, 200위권 우량한 그런 건설사들도 많이 문을 닫게 되고, 실제로 보면은 20년도에 700건밖에 안 됐던 게 24년도에 벌써 이제 1000건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급 계약 자체도 사실은 계열사 시공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고, 그냥 단독 그냥 시행사인 경우라고 하면 리스크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다고 봐요. 신세계 건설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롯데건설이면 굉장히 큰 건설사거든요. 태영건설은 두말할 거 없고, 태영건설이 한 16위 정도 되는 그런 대형 건설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건설사도 어렵고, 문은 닫진 않지만 어렵고 문 닫을 뻔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거는 그냥 단순 순간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국의 미분양 단지가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표를 볼게요. 2022년 9월부터 4만 채부터 1만 채까지 쭉 올라갔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다시 떨어지면서 지금 6만 4천 채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떨어질 수 있었냐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 둔촌주공 살리기 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대출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50년 분할 상환 대출, 그래서 LTV를 늘리게 해 줬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신생아 대출. 정책적인 그런 대출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미분양이 많이 꺾였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분양 시장이 나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개수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악성 미분양 개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악성이라는 거는 준공이 됐는데도 분양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공이 됐는데 분양이 안 돼 있다는 거는 PF 대출로 빌려줬던 금융사인 대주단들이 돈 회수가 안 됐고 시공사들이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사, 시공사, 이게 시행사는 당연한 거고 이 모두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대구에 있는 모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공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단순 미분양 개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준공 후 미분양 개수가 몇 채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4월 10일 날 절대 다수당이 어디가 됐죠? 민주당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똘똘한 한 채가 더 각광받는 그런 그 환경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 똘똘한 한 채라고 불러졌던 그런 아파트들이 고점 대비 20-30%까지 강남도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고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시 완화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좀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세제 환경, 규제라든지 세법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누가 봐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펼치는 그런 정책들이 먹히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강남하고 강북이나 나눠질 거라고 보는 거고,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원주 푸르지오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더욱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지방에 대한 주택을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지방을 해야 되지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면 지방은 아니더라도 경기도 외곽 지역이라도 경기도를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금융업 권별 부동산 이제 PF 예상 손실액인데요. 예상 손실액이 합산이 13조 8천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금융권에서는 충당금을 쌓고 있어요. 충당금은 뭐예요? 미래에 발생하는 그런 손실을 미리 분할해서 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중에 1조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를 나중에 그때 일어났을 때 1조 손실을 한꺼번에 세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일부씩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2천억 처리하고 나중에 또 분양이 안 되면 2천억 처리하고 미리 계속 충당금을 쌓는 거죠. 그럼 충당금을 쌓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충당금을 쌓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미래에 손실 날지, 실제로 미래에 손실이 안 나고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금 충당금을 쌓게 되면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비용을 당연히 분산화하게 되는 거고, 금융사 직원 입장에서 보면 성과급이 아예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사업장인 경우에도 미리 지금 계속 2천억씩 충당금을 쌓으니까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서 성과급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공사기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사기간이 지금 굉장히 과거보다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광주 아이파크의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됐는데, 철거할 때도 감리가 까다롭게 붙어서 철거를 하게 되면서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공사 기간도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공사 기간이 예전에 2년 했던 게 2년 6개월 되는 거고요. 2년 6개월 된 게 3년 되면서 공기라고 하죠.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만큼 비용이 증가가 되는 그런 일인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한동안 제재를 받으면서 수주를 못했어요. 근데 이 수주를 안 한 게 신의 한 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수주를 했으면 그 사이에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400만 원의 수주에서 실제 원가가 500만 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수주를 아예 안 하게 되면서 이 리스크에 회피를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진정한 승자는 현대산업개발이 아닌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 및 중공업 미분양 비율을 보면 거의 한 18%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만 채 기준으로 18%면 얼마인가요? 거의 10,000호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중공업 미분양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거고, 코픽스가 이렇게 쭉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사 원가율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 공사 원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시공사에 물어보면요, 제가 올라가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저가의 수주에서 고가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적자가 예상되는 거예요. 실제 자재값이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일부 자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원가율은 왜 계속 올라가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기나 이런 부분도 다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시공사들이 수주를 안 하려고 들어요. 수주를 안 하려고 드는 이유가, 기존에 적자 봤던 거를 한꺼번에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주를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마라, 거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공사 원가가 실제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고, 한 2, 3년 전만 해도 대규모 한 1,500세대 아파트를 공사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400만 원이면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 얘기하는가요? 거의 1,000만 원 얘기하는 데도 있죠. 최근 강남의 모 단지 같은 경우 재건축 단지인데 920만 원에 내놨다가 아무도 입찰을 안 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런 결과를 보듯이 시공사들은 배짱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어려운 환경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신축을 하면 안 되는 시대인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렴하게 공사를 했던 그런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공공매라든지 금매라든지 이런 걸로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승부를 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거지, 저는 사실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트렌드에 좀 안 맞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권은 예외예요. 근데 어찌됐건 3기 신도시도 포함해서
이제 감정평가 금액으로 처음 판단을 했다가 나중에 실제 분양을 할 때 사전 분양이라고 하죠. 사전 분양. 그래서 실제 본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태를 3기 신도시에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민평형 기준으로 보면 제가 뭐 금액까지 정확하게 쪽집게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토지 보상비 포함해서 공사비, 금융비 포함하면 국민평형 이하가 6, 7억 이하는 보기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축 10년이 안 된 그런 입지 좋은 구축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 싸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싹 한 다음에 실거주 한다고 하면 뭐 새 아파트 사는 거와 못지않게 그렇게 쾌적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금융사가 상당히 좀 자유경제 시스템 상에서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토지 소유주가 이제 브릿지 대출을 받았죠. 행사가. 브릿지 대출을 받았는데 온PF로 넘어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브릿지 대출을 받으면서 돈을 가져가고요. 온PF를 받으면서 온PF에 대한 이자만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엄청나게 떼갑니다. 이게 뭐냐면 선치 수수료 그리고 주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주관은 한 회사만 해요. 근데 선순위에서 주관을 하지도 않았는데 선치 수수료하고 주관 수수료를 떼가고 중순위에서도 주관 수수료를 또 가져가고 후순위에서도 선치 수수료하고 주관 수수료를 가져가다 보니까 실제 금리는 선중 후가 금리가 낮아요. 표면적으로는. 실제 후순위도 금리가 9%밖에 안 돼요. 근데 선치 수수료를 얼마 떼가는 줄 알아요? 25%를 떼갑니다. 그러면 이게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후순위 대출로 100억을 빌려주는데 100억을 빌려주자마자 25억을 바로 가져가요. 그리고 100억에 대한 9%를 36개월, 48개월 동안 쭉 빌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확보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100억을 빌려줘서 25억 먼저 확보했고 4년 동안에 그 9%씩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94, 36이니까 36%니까 36% 더하기 25% 하면 얼마예요? 61%죠. 거의 확보율 자체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떼이는 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자 자체도 PF 총 금액 안에 다 포함돼 있어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선치 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00억에 대한 이자도 PF 기간 내에 계속 매달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은 아니고 사실 분기별로 지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25억 주고 7억 더 가져갔네. 이거 양아치죠, 이거는. 근데 이 양아치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금융사가 그냥 대출을 안 해줘서 안 해줬으면 몰라도 해준다고 하면 시행사에 빨대를 꼽는다는 표현을 저는 쓰는데요. 빨대를 꽂고 쪽쪽 피를 다 빨아갑니다. 그래서 시행사는 온PF가 돼서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그냥 뭐 금융사는 일단 노다지예요. 일단 싹 다 그냥 다 빨아가고 분양 안 돼? 그럼 공매로 넘겨서 또 받아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확 땡겨가고 나중에 분양이 안 돼서 공매로 넘겨서 일부 받아가고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도 원금 손실이 거의 나지 않아요. 금융사는.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만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PF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렇게 금융사는 손해가 크지 않아요. 뭐 이런 구조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융사나 이런 기관들한테 니네 수수료 너무 다른 명목으로 많이 가져간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시행사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일단 PF를 해요. 수틀리잖아요. 그럼 금감원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 궁극적인 꿈은 금융사를 하나 차리면 진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꿈이죠, 꿈. 금융사 하나 있으면 뭐 인생이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내용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뭐 현재 진행되는 그런 분위기를 시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까지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PF 대출이 연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연체가 되고 있는 거는 증권회사 PF가 많이 연체가 돼요. 여기에서 PF가 연체가 된다는 거는 전체적인 기준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브릿지도 PF 연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브릿지가 퍼져서, 그러니까 즉 브릿지 대출이 PF로 넘어가지 않아서 퍼져서 연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이제 증권회사에서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본 PF가 됐습니다. 실제로 PF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준공이 됐는데 미분양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돼서 이거를 그 대주단한테 상환하고 시공사한테 상환해야 되는데 분양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공매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PF가 돼도 분양이 안 돼서 사고가 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순위나 뭐 중순위 일부 금액만 대출 금액을 원금을 회수해 가고 나머지 기관 시행사 돈 날리고 후순위 대주단 돈 날리고 시공사 돈 날리고 이렇게 물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릿지 대출은 PF로 못 넘어가서 부실화됐다는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근데 본 PF가 됐는데 신탁사 책준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책준 신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탁사 책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탁사 있죠. 뭐 KB 부동산 신탁, 뭐 신한자산 신탁, 뭐 한국토지 신탁, 뭐 교보 신탁, 뭐 이런 다양한 신탁사들이 있는데 뭐 중소형 시공사들이 시공을 할 때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신용 공여를 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탁사의 신용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중소형 그 시공사 같은 경우는 뭐 신탁사 책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분양이 잘 되고 문제 없을 때는 뭐 신탁사 책준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문제가 되냐라고 보면 지금처럼 분양이 잘 안 되고 퍼질 때는 문제가 되죠. 특히나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중간에 시공사가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영건설도 공사 도중에 퍼진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10대 건설사 같은 경우는 워낙 신용이 빵빵하기 때문에 자체 신용으로 해서 신탁사 책준을 하질 않아요. 신탁사 책준을 하게 되면 신탁사한테 책준 수수료를 엄청 많이 수십억씩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0위에서 200위권 그런 시공사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탁사 책준을 하는 경우는 신탁사가 끝까지 준공을 낼 때까지 무조건 대체 시공사를 찾아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 준공까지. 그게 신탁사 책준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뭐 400만 원에 계약을 했던 그런 공사비가 500만 원, 600만 원으로 하더라도 대체 시공사가 안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신탁사는 어떻게든 이거를 준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한없이 올려줘서라도 어떻게든 준공을 내게 되는데 그만큼 그동안 발생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지금 신탁사들도 시공사가 망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는 사업장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겉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잠재적인 그런 리스크 자체가 브릿지 대출 그리고 본 PF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